안 나면 가능할까 모르겠다. 자, 오늘은 형식은 특강 형식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원래 이 과목은 정상적인 학기라면 10주 차부터 산하학교에 가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요. 실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로 본다면 정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산하학교 중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운호고등학교, 올해는 원래 운호중학교하고 해서 올해는 중학교 1학년, 작년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기초학력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는 보통 특수 학교가 부족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 또 그거보다 못한 학생들을 받는 특수학교가 부족해서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학교를 다녀야 될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특수학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수학교라고 하는 거는 교육과정 전체가 특수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는 일반 보통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학급만 특수교육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이제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 얘기할 때 큰 틀에서 지향점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은 다 다르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을 다른 차이에 주목해서 가르칠 거냐 아니면 조화를 맞춰서 가르칠 거냐. 만약 예컨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기에 정말로 똑똑한 학생들이 있고 여기에 음악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정말 똑똑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냐 또는 음악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 재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냐.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구분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평준화 교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못한 애들은 못한 애들이 모인 학교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교육보다 상위적인 개념이에요. 교육을 왜 하느냐 하는 거는 개인을 놓고 본다면 뭐 자아실현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대학을 어디에 간다, 어떤 직장을 구한다 이런 것들이 교육의 개인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육이 이렇게 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서 교육하게 되면 개인으로 본다면 성취가 이루어지고 보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로 본다면은 그 교육이 기여해야 될 바가 기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체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회 체제라고 하는 거 뭐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이런 체제와 관계없이 국가의 역할이 점점 큰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준화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안 쓰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안 쓰는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통합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훈련을 하는 곳이 학교라고 본다면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경계선 지능의 학생들이나 그보다 이제 발달장애나 뭐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통합교육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처치를 해서 특수교육에는 일정하게는 치료적 성격들이 있어요. 물론 특수교육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특수교육 우리가 맨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기억을 해둬야 될 만한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얘기하는 표준 분포라고 하는 분포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거는 사람들은 이제 흩어놓으면 이런 표준적인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분포 속에는 숨겨져 있는 여러 함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모든 학생들은 한 그룹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극단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다 이제 잊어버렸겠지만 저 0으로 수렴해가는 저 끝쪽으로 가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이, 이쪽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이 있어서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된 속성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학생들이 물론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표준 분포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가운데가 중앙이고 가운데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들 한쪽 방향으로 지향하잖아요. 가운데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쪽으로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영재가 있다고 하면 다들 영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영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하게는 이 타고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재를 굳이 지향하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쪽으로 공부하게 되면 저쪽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학생들의 특수교육은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치료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재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치료적 관점으로 교육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의 지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치료적 관점 갖고 있는 반대쪽 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 치료적 관점의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기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 왜 매우 낮아지냐면 이건 또 사회 문제로 넘어가죠. 한 학교의 학생들이 1000명이 공부하고 있으면 그 1000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명의 교사가 보통 있냐면 한 70명이나 60명 정도의 교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담임으로 따지면 적어지겠지만 교사로 따지게 되면 1대 30, 1대 25 이 정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으로 되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다 교사들이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그 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이 대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을 하는 교사만 한 명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의 특수교육이 같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어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할 수 있고, 영어나 수학이나 아니면 체육이나 음악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특수교육 교사가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국어 시간에 이 학생은 특수교육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이 학생은 그냥 일반 학급 안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멍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물론 교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초기에 영화를 보라고 얘기했을 때 지상의 별처럼 같은 그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을 때 걔는 태도가 불량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뭐 조금 더 이 학문적인 용어를 쓰면 ADHD 성향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학생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원인이 정신적인 산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난독증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회성 결여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통합교육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온전히 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보게 되면 특수학급이 또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본다고 하면 한 3% 정도, 전체에서 3% 정도 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그럼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들의 3% 정도가 다니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체 3%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없다 하더라도 특수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그냥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는 교육적인 대상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일반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들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울의 강남 지역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농어촌에 농공단지들이 껴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 청주를 놓고 본다면 청주 지역이 아니라 청주와 진천 사이쯤 되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관리 부모님이나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관심 못 받고, 왜냐하면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다 일을 나가십니다. 근처에 공단으로 일을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오고, 또 가정에 결손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그런 특수교육 학생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게임합니다. 그게 이제 소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들이 되는 거고 다른 케어를 받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지역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수학급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본다면 그쪽은 훨씬 많아요. 서울의 강남 지역보다 당연히 더 많게 되는 겁니다. 몰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청주의 이 근처에 산하학교를 포함해서 이 지역 근처에는 특수학급에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렇게 중상은 아니겠지만 중류층 정도가 돼요. 아파트 단지 많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학력이 평균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좀 낮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요. 편차가 큰 지역보다는. 이런 지역은 특수학급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방과 후 교육으로 특수학급,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또는 경계선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방과 후 교실들이나 방과 후의 학급들이 존재해요. 여기 산하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샘플링만 하기 때문에 없긴 한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고학년 정도까지는 포함될지 모르겠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취도 전국에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 치르게 되는 성취도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취도 검사는 형성평가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가론 듣게 되면 평가에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진단평가가 있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구나. 학생들이 안 보이게. 이쪽에서 받게 되는 총괄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육의 과정 속에서 받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하는데 그 형성평가는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보통 그런 평가예요. 이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평가와 교육을 받기 전에 보통 하게 되는 진단평가 사이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성취도 검사들은 크게 세 등급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나눠요. 그러니까 우수, 보통, 기초 이렇게 해서 요 기초 수준의 학생들부터가 보통 교육에서 기본적으로는 달성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 기초 학력 미달 학생과 기초 학력 수준의 학생들은 보통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약간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지역 아동들의 학생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마치 그 학교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오해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특히 그런데 민감해서 무조건 성적 잘 받게 하려고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막 부정시험이 학교 안에서 이 왕왕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기초학력 학생들의 수를 줄이려고. 근데 이건 원래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학생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보이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기초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보이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자꾸 비교를 하니까 생각해보면 뻔하잖아요. 이를테면 울산이라 하더라도 울산의 현대중공업 근처에서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학력이 높을 거 아닙니까? 전라도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이란 말을 잘못 썼다. 전라도는 이렇게 학업 성취도 수준을 본다면 좀 낮은데 전라도의 일부 구는 전국에서 최우수예요. 왜 최우수인가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을 빼놓고 대개 비평준화 지역이 아직 남아 있는데 비평준화 지역에는 학교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그 입시교육 중심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 학교이긴 한데 자사고라고 얘기한 학교들이 그 군 안에 하나가 있으면 그 군 안에서 성적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전국적인 성적들을 다 빨아들여서 전국 최고가 돼요. 군의 성적은 전국 최고 수준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 학교가 그렇고 나머지 학교들은 막 밑에 깔려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평가들이, 상황들이 생겨서 어쨌든 그 방과 후 교실처럼 운영되고 있는 학급에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산하학교에도 그런 학급이 있어서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과목을 운영을 했어요. 금년에는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작년에 부작용이 있었냐면 그렇게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가서 멘토링을 한다고 하니까 신청자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한 2대1, 3대1 정도의 비율이 나와서 이제 가렸는데
가려가지고 한 학급에 저기는 9개 학급이 있어요. 운호고등학교에는 9개 학급에서 한 학급에 4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멘토링을 붙였는데 봤더니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거기 있는 거야. 왜? 일종의 과외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한 거죠. 고등학생이 되니까 당장 입시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건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금년에는 이제 작년 말에 계획을 세우면서 금년에는 중학교 1학년 보통 이 기초학력 우리가 이 학업 부진화 또는 뭐 국어 부진화 교육이라고 개념은 얘기하지만 사실 부진화란 말을 요새 잘 안 쓰니까 이 과목을 만들 때만 해도 이제 개념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내부적으로 부진화란 말 대신에 느린 학습자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기초학력 지원 대상자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문식성을 초기에 얻어야 될 때. 그때가 뭐냐면 1학년, 2학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이때 문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글을 읽고 쓰는 거니까 읽기하고 쓰기잖아요. 읽기, 쓰기하고 나머지 하나가 세막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면 이거 IQ 검사할 때 보는 과목이 이거네. IQ 검사할 때는 읽기, 쓰기, 세막이 세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식성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국어잖아, 두 개가. 읽기하고 쓰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실은 부진화 교육 또는 뭐 기초학력 지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요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는 시기예요. 요 시기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국어과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의 변화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기초 문식성 교육들을 해요. 말하자면 철자법을 익히고 난 다음에 문장을 쓰고 발음들을 익히고 단어들을 양적으로 늘리고 뭐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국어 시간 떠오르겠지만 요약하기부터 해가지고 기능적인 학습들을 해요. 글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요약을 한다. 글에 있는 부분들을 문단의 구조들을 분석하면서 읽는다. 글에 있는 표현으로부터 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추론하면서 읽는다. 뭐 이런 등등 기능적인 학습들을 시작하는 때인데 그때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져서 확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가 또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이때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진도 중심의 교육을 안 하니까 중학교 1학년하고 매칭을 해서 부진화 교육을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운호중학교하고도 또 얘기가 다 돼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우리는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거죠. 이 코로나로. 그래서 결국은 6주 동안 학교에 가서 하는 수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왔었던 내용들을 다 쓸 수 없게 돼서 우리가 11주 차부터는 공부 내용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느낌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수업 내용을 그냥 온라인으로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업 내용을 새로 구성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12, 13, 14주 차라고 하는 파일을 받았죠. 내용을 새로 구성을 해서 집어넣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오늘 특강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에 이 과목을 들었다면 지금 어떤 수업을 했었을까? 어떤 과정으로 학생들을 만났을까에 관련된 얘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파일이 어디 갔지? 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질문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림들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강의 도중에 비고치기하고 삐아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교직 과목 할 때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좀 알 겁니다. 오늘 통합해서 공부를 좀 한다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고치기하고 이 삐아제하고 언어 발달하고 사고 발달하고 부진학습하고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라고 한 학생들이 있어서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좀 공부를 할까 해서 11주차, 12주차, 13주차에 원래 현장에 가서 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샘플링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걸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바탕을 두고 학생들을 만나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그 학생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개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또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는 못했으니까 그냥 해당되는 샘플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주차는 9주차에 학교에 무슨 요일에 방문을 하고 어떻게 학생들하고 매칭을 할 건가를 미리 이제 설정을 합니다. 10주차에는 사전 방문을 해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 산하학교에도 담당 교사가 있으니까 담당 교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언제 가서 어떻게 가면은 거기 학생들이 어디에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현장 참여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공부에서 학습 부진화 교육에서 학생들 우리가 사실 절반 정도는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원인들이 있고 어디에서 이런 양상들이 있는가, 특히 이 국어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교육에 관련돼서는 앞부분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막상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불안감이나 두려운 요인일 수는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직 교과교육론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바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개인 특성밖에는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면 가서 잘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사 훈련을 받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특성이 그런 것 뿐인 겁니다. 어떤 학생은 잘 못하는 학생이 있고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의 성과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나타나는 반영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가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하고 여러분하고의 차이,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답으로 올리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중재 언어라는 용어를 가지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수업 내내 기본적인 방식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어렵긴 했겠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사례들이나 비유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름 큰 그림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학습 부진을 만났을 때 그 학습 부진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큰 틀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부진 학생이어서 이 말을 하고 났더니 내가 문제를 잘못 냈구나 하는 거를 30분 전에 깨달았는데 기말 시험 문제를 잘못 냈구나. 1번 문제 잘못 냈네. 왜 낼 때 그 생각 못했지? 했던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쓴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학습 부진을 겪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런 학생이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문제를 잘못 낸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 모두가 학습 부진을 겪었기를 바라는 생각을 그 문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봤던 거예요. 이 과목을 만들 때 나는 학습 부진을 난 여러 번 겪었으니까 예로 들 수 있는. 그래서 그럴 때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경험했었던 익숙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됐었으면 그 학생들이 생기지도 않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신경학적이거나 기질적이거나 기능적인 장애가 있어서 학습 부진이 생기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또는 이 음성 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잘 못 내거나 소리를 세가지고 다른 애들이 자꾸 흉보고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컴플렉스가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학습 부진이 생길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지능도 정상 범위 안에 있고 이런 학생들이 학습 부진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학습 부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동안에 계속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방식의 수업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지만 해결이 되겠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수업 방법으로 해결됐다면 그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개념화해서 그냥 창의 언어를 통한 학습지도라는 말로 썼습니다. 현장 참여를 하게 되면 크게 이제 흐름이
앞 단계에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우리가 멘토 멘티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멘토가 되는 거고 학생들은 멘티가 되는 건데 멘토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 관계들의 형식적인 관계는 멘토 멘티가 되는 거지만 질적인 관계는 레포 또는 라포 또는 라포트라고 얘기하는 불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레포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해요. 레포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멘토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큰 틀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것 다음에는 여러분이 3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비형식적 교수라고 하는 겉으로는 가르치는 거로는 안 보이는데 하다 보니 교육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가 성령의 취권을 보면 그 취권을 가르치는 스승,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성령한테 취권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계속 심부름만 시키고 일만 억지로 시켜요. 이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한참 높은 위에 살면서 자꾸 물길로 오게 만들고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초 체력이 생기고 그 기초 체력 속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부터 그거 열리는 소리야? 네, 죄송합니다. 아까는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그거 뭐였었지? 안에 사람이 있어. 안에 사람이 있어? 교수님 그 느낌에 혹시 질문 하나 있어요? 라포가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포라고 하는 건 외래어야. 그러니까 라포의 뜻을 어휘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개념적인 뜻 뒤에 나오는데 개념적인 뜻은 뭐냐면 나와 교육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는 나와 치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와 대화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타인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공감대가 차츰차츰 신뢰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라포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믿을만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라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되려나? 라포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중재 언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재 언어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언어 중재라고 불러요. 언어 중재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글로도 읽었을 테니까 이건 안 하고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요 그림들 중심으로 설명할 거니까 그림 부분에 연상하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 엄마가 아이하고 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거는 엄마가 아이하고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라포가 있고 언어 중재가 있어요. 언어 중재는 어떤 거냐?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전화기 것으로 해서 여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엄마도 장난감을 들고서 여보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전송이 되는 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연기를 하는 건데 엄마 입장에선 연기겠죠.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아이는 이걸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때 매개된 의사소통, 그러니까 전화기를 통해서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관습과 규칙과 절차 같은 걸 익히는데 그런데 아이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상태예요. 어렸을 때 햇님이 웃는다, 새들이 노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진짜 웃거나 노래한다고 아무도 안 믿으면서 그 말을 쓰죠. 그때 어렸을 때 믿는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무르할론, 애니미즘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타크로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이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게 돼요. 하지만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어렸을 때 내가 4살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동물 빼고 나머지 사물들은 생명도 없어. 동물도 사람이 아니면 지능이 없어. 작은 놈들은 우리와 같은 통각기관을 안 갖고 있어.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가 좀 끔찍하지만 얘기해 줄게.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지렁이를 발견합니다. 지렁이 꼬챙이를 이렇게 꾹꾹 눌러요. 꿈틀꿈틀거리지만 요 놈은 통각기관이 사람 숨 있는 게 아니야. 아야 이런 거 아니야.
잘라도 걔는 고통을 몰라. 왜? 뇌가 없어. 그러면은 어렸을 때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열등한 존재에 대한 공감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대상이게 되면 그 우리가 말한 동물이나 그 대상들을 훼손하거나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쉽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이코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이성적인 발달이 아주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서적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걸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나온 영화를 볼 때 저놈은 감정도 매발랐는데 머리는 하필은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보상작용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어렸을 때 애니미즘 세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들도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야지 걔네들이 상처를 입고 걔네들이 버림받고 걔네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떠올릴 때 내가 그런 감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애들을 때리지도 않고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형성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게 참 성인이 돼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애니미즘의 세계가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유치원 안 다니는 애들이 TV에서 나오는 그런 이 만화 같은 게 허무맹랑해 보여도 필요한 세계인 겁니다. 이 엄마는 그거를 생득적으로 알고 있어요. 엄마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엄마 전화 받아 라고 할 때 그거 전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가는 겁니까?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고 아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가 그 속에서 훈련받고 점점 사회 속에서 성인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가요. 아이 수준에서. 이때 엄마가 아이하고 이렇게 여보세요 할 때 여보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엄마의 말이 아니라 아이의 언어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언어 중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중재는 야 이게 갈 길이야. 나 여기 있는데 너 거기 있잖아. 이쪽으로 와가 아니라 나 이쪽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너 거기 있니?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이는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의 세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언어 중재라고 얘기하고 언어 중재의 태도를 개념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세 개의 부분을 좀 했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 알겠죠? 판결과 조정과 사주해 보겠습니다. 조정과 이건 이론 조정이죠. 이론 조정. 중재 이렇게 있을 때 중재가 보여주는 시각적 차이는 뭡니까? A와 B가 있는데 사실 이건 중재용 사진은 아니에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기가 좋아서 그래요.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어떤 신흥 종교에 빠져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우리하고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세계를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런 세계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저쪽에 극우파가 있고 저쪽에 극좌파가 있고 저쪽에 북한이 있고 저쪽에 미국이 있고 저기 중국이 있는데 거기마다 세계가 달라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나는 내 세계를 지키고 살 거야. 나 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저런 세계도 있고 저런 세계도 있고 저런 세계도 있구나는 걸 알면서 그 속에서 다른 세계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법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A 세계와 B 세계를 A 세계에 대해서는 B 세계가 A 세계의 언어를 쓸 수 있게 해주고 B 세계에 대해서는 A 세계가 B 세계의 언어를 쓸 수 있게 해줘서 둘이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가 있는데 이제 아까는 엄마를 비롯했으니까 교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건데 내 수업 듣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맨날 이걸 이제 좌절을 겪어요. 저 언어 중재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 그렇죠? 언어 중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생각하면 뭐냐면 내가 맞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틀린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려면 내 생각을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이에는 엄청난 계곡이 있어서 그냥 못 건너와요. 빨리 건너와, 뛰어와,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뛰어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 뛰어넘어가서 뛰어넘어올 수 있게끔 하는 수단들을 갖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언어로 가르쳐서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여러분의 언어로 가르쳐야만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못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성실하고 공부를 안 해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말이죠. 그 나이 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느 대학을 나왔든 간에.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연수를 받고 교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만났던 교사들 중에 일부는 정말 저렇게 무식하고 어떻게 교사가 되는지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갑자기 교사가 됐을 수도 있겠죠. 비리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교사도 처음에는 그런 교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쯤 지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할 만한 대상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서서히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저거를 요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봐야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가르치는 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거지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재 언어 또는 언어 중재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라포가 필요하다. 라포라고 하는 거는 학생과 나 사이에 거리가 조정되고 그 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리가 되는데 신뢰는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까울 때 생기는 거고 가깝다는 것을 우리 국어교육적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교사가 아동의 언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 이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어른의 언어하고 아동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린 왕자가 왜 탄생했느냐? 이 비극 속에서 탄생한 거죠. 누군가가 이 어린 왕자에 어렸을 때 라포를 형성을 해서 야, 그래, 그 안에 코끼리가 있었구나. 얘가 근데 좀 약간 소화가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화가 됐더라면 걔가 외로워가지고 행서 거기서 혼자서 살지를 않았을 겁니다. 세부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세요. 하다가 강의안을 작성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핑계 담아가지고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지구를 지켜라라고 하는 장준환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장준환 감독이 꽤나 뛰어난 감독이긴 한데 영화를 대차게 이 영화를 말아먹고 난 다음에 10년간 영화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기 악인전인가 이런 걸 얼마 전에 만들었었는데 이 영화는 궁금증만 자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이 영화에 두 대립적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강사장이었나? 강사장이 있고 여기 주인공이 있어요. 얘는 병구라고 하는데 얘는 이 강사장을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계인. 안드로메다 행성의 안드로메다 성운의 안에 있는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꾸아아 떼꾹이라고 발음은 되는데 실제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 안 하고 굉장히 힘들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백하라고 고문을 계속합니다. 영화 속에서 고문하는 장면은 좀 견디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없네요. 좀 이따 보면은 전기다리미로 찢어요. 지지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병구는 강사장이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를 다니던데 거기서 잘려요. 근데 이 회사에는 이 병구의 엄마도 다니는데 산재 당해가지고 돌아가셔요.
집착을 하게 돼, 이 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영화를 보는 도중에 관객들한테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자기 엄마에 대한 그 엄마의 죽음이 이 회사 사장하고 관련이 돼 있다. 회사 사장이 돈을 아끼려고 이 오염 물질들을 계속 병하게 해서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집착이 병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납치를 해서 납치 고문,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얘가 진짜 외계인이어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병구가 그 음모를 알아채고 이 외계인들을 계속 죽이고, 사실은 몇몇 살인을 했어요 그 전에. 근데 병구는 그게 안드로메다 그 은하계 안에 있는 이 행성에 있는 첩자들이라고 생각한 거고, 강 사장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영화를 보기 바랍니다. 영화의 끝에 가서도 좀 모호하게 끝나긴 하는데 계속 경쟁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상황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진짜 외계인이 있고 그 외계인의 음모를 파헤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미치광이 젊은이가 사람을 납치, 감금, 고문, 살인을 하는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가 계속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그 대립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볼 만한 건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맥락이 깔리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딱 저 상황하고 별 다를 바는 없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무슨 맥락으로 깔고 보느냐에 따라 상황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계속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비고치키의 그 비계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제 이건 몇 번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밑에는 비고치키 잘못 설명한 예라고 내가 적은 겁니다. 이거 별로 적정하지는 않아 보이고, 비고치키는 한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의 발달 과정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사고의 발달 과정은 언어의 발달 과정하고도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아제도 그렇게 설명하고 둘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다른 말은 이제 구성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둘의 성격이 좀 달라요. 피아제적인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라고도 얘기하고, 한 개인이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를 다른 바깥에 있는 외계의 것들을 통합해가면서 언어가 발달하고 사고가 발달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피아제적인 이 발달론이 잘 설명되는 거는 아이가 태어나서 또래 집단하고 어울리기 전까지가 잘 설명돼요. 또래 집단하고 어울리는 때가 언제부터냐면, 어울리기 시작하는 건 2살에서 4살이긴 한데 그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 4살 이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로는 이제 유아원 다니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고, 사회적 관계들이 점점 강렬해질수록 발달의 영향 요인은 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바깥에 하나도 나가지 않고 10살 때까지 그냥 집안에서만 성장한 아이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자기 또래 애들하고 계속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했을 아이하고 발달의 양상들이 전혀 달라지고, 그래서 아이의 그 경험 속에서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아제 이론은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하기 전까지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굉장히 유용해요. 반면에 비고치키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걸 전제로 해서 아이의 발달을 설명하기에 좋아서, 우리 같은 경우는 피아제보다는 비고치키가 훨씬 더 좋은 설명 틀이 되겠죠. 유아 교육에서는 피아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비고치키에 따르면 발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의 언어를 모방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한다. 성인의 언어를 모방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의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개인화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성인의 언어를 내가 모방해서 성인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회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사회적인 것들, 성인들의 언어니까 사회적인 건데 그것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니까 내면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고치키의 발달론을 용어를 다른 말로 붙이면 개인화, 사회화, 내면화 같은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용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고치키를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화예요. 한마디로 개인의 성장은 내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속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의 언어를 모방하는 거니까 내가 알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뜻이죠. 모르면서 모방하는 겁니다. 앞에 엄마하고 아기가 노는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그 예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줬나요? 앞에서 한번 들어준 것 같은데 위대한 착각의 경우도 딱 그렇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말하는 걸 귀로 들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못하죠. 언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소리는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소리를 내고 있고 소리를 내면 서로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소리를 냅니다. 그래 봐야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예요. 제일 내기 쉬운 소리예요. 모음부터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몸으로 나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으앵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소리들이 옹알이들이 나오는데 이 옹알이는 그 소리를 내가 흉내내고 싶지만 흉내내는 방법이나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나로서 나올 수 있는 쉬운 소리들로 조합돼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불분명하게 나온 소리예요. 대부분은 모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자음이 결합되는데 그 자음은 내 음성기관에서 제일 나오기 쉬운 자음의 소리들부터 나옵니다. 그게 제일 나오기 쉬운 게 뭐냐면 입술 소리. 이 소리가 제일 나오기 쉬운 자음의 소리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아직 조금 더. 비워졌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몸의 소리에서 자음의 소리 끼어들면서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무무무 소리가 엄마에게는 엄마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배고파서 울 때 무무무 소리가 들리면 얘가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맘마구나. 그래서 이 소리들은 거의 전 세계 공통어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아이들은 처음에 모음부터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술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대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엄마에 대한 표현은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에 대한 소리도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소리는 단지 그냥 흉내낸 소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언어로 발달하냐면 엄마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엄마라고 불렀어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그 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그 반응을 뒤에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강화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이한테 강화가, 긍정적 강화가 돼요. 긍정적 강화는 나중에 상징적 성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배지를 줘요. 뭐 잘했어. 상장을 줘요. 상징적 강화라고 얘기하고 칭찬을 해요. 이건 이제 발화적인 강화를 해줘요. 사회적 강화를 해주고. 이런 강화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 계기인데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강화들을 통해서 차츰 모방이 점점 분별의 도구들을 갖게 되고 분별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발달의 과정을 크게 보면 요 또래 집단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달의 틀이 있어요. 이걸 잠재 발달 영역이라고 부르고 비고치키는 GPD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자입니다. 잠재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잠재 발달 영역이 있고 아이들은 이 잠재 발달 영역의 어느 부분에선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편차를 두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안에서 발달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발달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진천재.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경로 안에서 발달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하방에 발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경계선 하방에서. 경계선 하방이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흔히 말하는 평균 지능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균 지능 아래에 있는 IQ 80 아래쪽에 있는 70쯤 되는 애들은 2년쯤 차이가 나고 그 아이들은 특수교육 받아야 되니까 그건 한 2%, 3% 정도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을 해나가면서 같은 속도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발달하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면 이 갭이 엄청 큰 거잖아요. 이 갭을 줄이는 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초학력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부진화 교육이라면 이 아이들은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 아이들이 그냥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사의 언어예요. 교사의 언어 세계예요. 교사는 여기에 있어요. 성인의 언어 세계. 아이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아이의 잠재 발달 영역은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요 말의 뜻은 뭐냐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언어들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대화 상호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여기에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교사인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막 말하는데 아이들한테 저 세상 언어예요. 그럼 교육이 안 일어나요. 그 반에 아무리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아무리 뭐 천재적인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반에서는 아무런 교육적인 역할들을 못해요. 교육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교사가 똑똑한데 교육을 못하느냐? 교사가 교육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교육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안에 교사가 들어오지 않는 한 교육적인 의미 있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하나씩 건너가서 본다면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서 괜히 애가 날 믿게끔 해주는 그런 자의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포 형성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 아이의 언어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재, 언어를 통해서 중재한다는 말 결국 교사가 이 안에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아이와 대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계라고 불렀습니다. 비계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진 인터넷으로 비계 또는 스카폴딩이라는 말 찾아보면 건물을 올릴 때 바깥에 외벽에다가 이렇게 철근 엮어가지고 발판 만들어 놓고 계속 올리는 그런 도구들인데 그거의 초점은 아이가 저 높은 비계를 하나씩 이렇게 딛고 미리미리 올라간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건물,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건물이 있고 지금 요 층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아직 안 만든 겁니다. 교사는 여기 이미 있는 거고 층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정들을 교사가 미리 해줘서 요 받칠 수 있게끔 준비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비계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카폴딩의 맥락에 따라서 부진화 교육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한번 다시 좀 써보자요. 학습의 S곡선이란 말 썼죠. 학습을 할 때 처음에는 갑자기 발전하지 않고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시행착오도 겪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천천히 흐르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증폭되는 시기가 있어요.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완만하게 발전하는 때가 있어요. 이 S곡선은 발달의 양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건 이해와 표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발달시키기 때문에 보통 1년쯤 빨라요. 듣는 능력이 똑같은 수준의 말하기보다. 그러다가 듣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돼요. 왜냐하면 듣는 것들은 의미상 정답이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말한 걸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하는 의도에 맞게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수렴되는 지식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서서히 발달하는데 표현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뜻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증폭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느리게 발달하다가 나중에 많이 발달합니다.
학습의 S곡선은 내가 S곡선이 하나로만 인생에 설계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점점 발전해 나갈 때마다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 바이엘 배우고 체르니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받고 갈 때 바이엘에서 체르니 넘어가면은 처음에 좀 쉬운 것 같아요. 체르니 낮은 번호들은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에서의 정체가 생겨요. 막 이제 내가 체르니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더 이상 교육적으로 기능을 잘 못하니까 정체가 되는 겁니다. 이 S들은 계속 또 교차하기도 해요.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학습의 S곡선들이 여러 형태로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공부를 막 잘 진행하게도 도와주지만 공부의 위기 상황들도 만들어줘요. 여기다 우리가 뭐 하나를 덧붙여야 되는 겁니까? 비계. 교사가 어떻게 거기에 작용을 할 건가? 교사는 항상 이 경우를 본다면 항상 이런 데 있으니까요. 교사는 이런 데 있어요. 교사가 그냥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사는 언어 중재를 통해서, 중재라는 게 언어 중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재를 통해서 학습자가 발달할 수 있는 그 잠재 발달 영역까지 가줘야만 학습자들이 비로소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은 위대한 착각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해봤는데 이게 아이가 이거 TV 프로그램 본 적 있습니까? 난 2번인가 봤었는데 아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이잖아요. 아이가 딛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독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면서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 독일어를 이미 할 수 있네. 엄마가 독일 사람이니까. 그렇게 발견했는데 방송에서는 맥락에 따라 다른 말을 했다는 말로 써요. 됐다. 아이는 불분명하게 말하니까 한 말을 가지고 독일어적인 용법으로도 쓰고 한국어로도 쓰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처럼 방송에 나왔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맥락을 바꿔서 이해하는 거죠. 이때 독일어의 의미가 통하네? 그래서 독일어로 알아듣고 있는 거고 부모가 이건 한국말로 알아듣고 있는 맥락에서 한국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이 말을 할 때 아무 개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이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언어로 들어가서 그때 반응을 해주고 그때 아이가 발달할 수 있게끔 작용을 하는 것이 거기서 필요한 건데 그 작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시를 쓰는 것처럼 전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규칙들을 이용해서 뭘 쓴다는 뜻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창의적인 언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의 그 사회적 언어 용법의 맥락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기존의 맥락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낯설게 돼요. 그 낯선 것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주고 그것이 창의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과정이니까 격차가 별로 없잖아요. 격차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험들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게 되면 이 격차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고민의 핵심적인 해결 방법은 잠재 발달 영역으로 가주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1주차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12주차, 13주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첨부해서 이 캠퍼스에다가 집어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어보면 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없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12주차, 13주차는 히어로라고 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본 거고 그 만들 때 엔드게임이 이제 막 나온 때라서 마블 영화의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수업 내용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언어 중재를 통해서 교육한다는 것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일 하나를 거기다 더 올렸어요. 3학년 때 가면은 잠깐 배우고 지나갈 부분이긴 한데 직접 교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 교수법은 말 그대로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배워야 될 것을. 대표적인 직접 교수법이 자전거 타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범을 보이고 계속 반복적 훈련을 하면서 뒤에서 잡아주죠, 처음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손을 놓잖아요. 자기는 계속 잡고 있다고 믿고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혼자서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도달점까지 가는 과정의 교수법이 이게 직접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직접 교수법이 중재 언어를 이용한 교수법이에요. 대표적인 교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 단계가 넘어가면 여기는 파일은 넣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그건 이제 국어과 교사수 방법론에서 다루는데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비고치기적 맥락에서 이 중재 언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학습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었는데 그건 3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산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만나서 멘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수업의 준비, 그다음에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건가에 대한 흐름 속의 앞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한 학기를 마치게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해를 삼아서 여러분에게 간접 경험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수업은 이캠퍼스에다가 이캠퍼스에 공지사항으로 올려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고요. 시험 평가가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이거 쓴 것들에 대해서 특이할 점들이 있으면 메모로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회의가 원래 3시부터 있는데 지금 수업 때문에 좀 늦어버렸는데 요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는 기회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없는 상태이긴 하겠지만 다른 선생님들하고 한 학기 오랜만에 본 회포를 좀 풀기 바랍니다.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뜨거워졌다.